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현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부분은 암의 이해, 그러니까 암 이외에 원래 이제 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질환이 이제 말기 질환인데요. 말기 질환 중에 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러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이쪽 병원 쪽에서 혹시 일을 해보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일을 해보셨다던가 한 분 계시고 두 분. 그럼 이쪽에 경험이 거의 다 없으신 분들이라고 봐야겠네요. 혹시 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암, 뭐 주변에 걸린 분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확률상으로 보면 여기 계신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암에 걸렸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아니면은 주변에 지인이라든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이제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저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오고, 또 예전하고 다르게 질병,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100년 전이 아니고 50년 전만 해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른 질병,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암은 종양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 종양에는 이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양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애기들 동화책에 혹부리 영감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팔다리 이런데 볼록하게 뭐가 올라오는 그런 걸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양성하고 악성이 이제 나눠지는데, 종양이라는 거는 조직이 자율적으로 과잉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세포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다 2개, 4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분할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은 특수하게 자기 세포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기가 처음에는 초음파로 보면 굉장히 콩알 하나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 모양을 갖춰가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머리카락이 될 세포도 있고, 또 팔다리, 손톱이 될 세포도 있고, 위나 뇌나 이런 기능을 갖는 세포들이 생기는데, 이런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할 수 있게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그런 세포들이 과잉 성장을 하게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튜머라고 하는데요. 이 튜머에는 양성, 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성이라는 거는 그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멈추는 종양을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검진을 하다 보면 간에 혹이 있습니다. 콩팥에 혹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소에 혹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대부분의 종양은 이렇게 양성 종양으로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커진 다음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다른 조직과 경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그것만 드러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종양이고요. 이제 악성 종양이 이제 암인데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악성 종양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만 커지는 거예요. 이 몸의 전체 균형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양 상태나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본인 세포만 불리는 게 최대 목적이에요. 그래서 암적인 존재다, 사회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몸에. 그리고 이미 이거는 몸을
망가뜨리면서 자기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의 특징은 뭐냐면 주위 조직을 침범해요. 원래 자기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위면 위, 간이면 간. 근데 거기서 생긴 이 세포들이 주위 조직을 뚫고 들어가요. 위에 생겼는데 간에 가서 자라고 있다던가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뼈로 가서 성장을 하고 있다던가 또 그래서 각 부위 뭐 피를 타면서 이제 이쪽을 여러 군데 가겠죠. 간암이 폐에 전이 된다던가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이제 스스로 죽어서 없어져 줘야 되는데, 그리고 연세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포가 분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가 제대로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노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거기에서 벗어난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은 스스로 죽는 게 없어요. 스스로 죽는 게 없고 우리 조직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를 떼어내서 배양을 하면 몇십 차례, 몇백 차례 이렇게 정해진 시간까지만 배양이 되고 그 뒤에는 사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세포들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무한으로 증식을 해요. 계속 증식을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이런 세포가 계속 생겨서 종괴를 형성하고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면 이런 상태를 암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이제 사망 원인을 체크를 해보면요.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정도 쭉 경과를 보면 제일 많이 사망의 원인을 차지하는 게 암이 되겠죠. 악성 신생물,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 암이라고 부르는 게 인구당 140에서 15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머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시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이런 게 많고요. 나머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병들, 당뇨병이라든지 이 간 질환, 하기도 질환 이런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1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예전 것까지 쭉 찾아보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저희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이렇게 폐렴이나 이런 질환이 감염성 질환이 낮아지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낮아지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높아지는데요. 80년대부터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사망자 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의 그러면 원인은 뭐냐? 암은 아직은 이제 명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없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에 숨어 있어요. 정답은. 암은 이렇게 내적인 요인과 유전적 요소, 외적인 요인으로 나뉘는데 세포가 계속 무한으로 증식하는 걸 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세포를 무한으로 증식하게 만드는 그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 그걸 찾으면 암의 요인을 찾는다고, 원인을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화학 물질 있죠. 쉽게 얘기해서 가까이에 있는 술, 담배 이런 화학 물질에 세포가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자꾸 다쳐요. 우리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 찢어지거나 다쳤을 때는 잘 나아요. 근데 그 부위를 계속해서 다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양이 흉해지고 잘 재생이 안 돼요. 근데 그 상태를 넘어서서 더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이런 암세포로 변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게 방사선. 방사선 마찬가지죠. 세포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자외선, 그 다음에 염증, 손상, 바이러스 이런 게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자극 요인이 됐을 때 암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방사선은 우리 삼성전자 그쪽 환자들이 백혈병으로 많이 죽잖아요. 방사선 같은 거, 자외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논이나 밭에서 땡볕 쐬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 피부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케이스, 공기오염, 폐암 유발하는 그 공장이라든지 담배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음주 같은 흡연, 음주 이런 건 구강암, 비인두암, 식도암 이런 걸 만드는데요. 이런 게 이제 생겼을 때 우리 암이 이제 어디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생길 수 있어도 우리가 뭐 폐암이라든지 위암, 간암 이런 건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태가 많이 안 납니다. 이렇게 치료가 잘 됐을 때는. 근데 구강암, 비인두암 이런 경우 얼굴에 생기는 암은 얼굴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도 손상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중금속 계통 있죠. 알루미늄, 크론, 또 뭐 나폴티라민,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외적인 요인으로 약물, 호르몬제하고 항암제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건데요. 그 외적인 요인 중에 호르몬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이 호르몬제에는 우리 피임약 있죠. 경구 피임약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 암 진단 확률이 올라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을 드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때 어떤 암은 리스크가 올라가고 낮아지냐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생리를 하게 되면 계속 난소가 자극이 되잖아요. 생리를 안 하게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난소암이나 그쪽은 확률이 내려가고 다른 쪽으로 호르몬제가 영향을 미치는 쪽, 유방암이나 그런 거는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오드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방사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방사선, 어디 갔니? 백혈병이나 갑상선암,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요즘에 그 일본 원자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요오드가 그 방사선을 하고 이제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런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인으로 이제 감염 부위가 있는데요. 감염은 뭐 이제 우리 B형 간염 갖고 계신 분들 계속적으로 간세포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간암,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나 우리 많이 들어봤던 헬리코박터, 우리 위암 환자, 우리가 내시경 했을 때 헬리코박터 같은 거 나오면은 검사하잖아요. 치료도 하고 위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겁니다. 요즘엔 이런 건 없는데 이게 그 간 흡충증이나 주열 흡충증, 이거는 이제 그 생선, 민물고기, 회로 드셨을 때 몸 안에 이제 기생충이 들어와서 만드는 암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 생겼으면 증상은 어떠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겠죠. 근데 이것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이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생기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이제 폐 쪽이나 코, 이렇게 숨 쉬는 쪽에 암이 치면되면 호흡기 증상, 그 다음에 위암이나 대장암, 소장암 같은 소화기 증상을 발현시키는 암, 또 이제 방광이나 콩팥 이쪽에 비뇨기 증상, 또 정신적으로는 선망, 우울, 기타 증상, 그 다음에 림프 부종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중요한데요. 지금 앞에까지는 사실 뭐 그냥 봉사자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봉사자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직접적으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상들을, 처치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환자들이 숨이 찬 사람들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올라가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숨이 차서 숨을 가쁘게 쉬시는 분도 있고 숨이 너무 차가지고 막 숨이 곧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또 대부분 환자들이 코에다 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산소줄을. 정의는 뭐냐면 숨을 쉴 때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던가 숨이 진짜 찰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그런 원인이 없이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숨차다 아니면 갑갑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런 증상을 통틀어서 호흡곤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원인은 이제 뭐 기계적으로 폐가 막혔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열이 난다든지 소화불량인데 호흡곤란으로 느낀다든지 기운이 빠져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약물 치료는 뭐 이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나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걸로 도와드리고 비약물적 치료는 산소 치료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호자나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은 환자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숨찬 환자한테 이렇게 호흡법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우선 입술 모음 호흡법이라고 해서 호흡 재활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집에서 숨찬 환자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숨찰 때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몸을 편안히 합니다. 우선 몸에 이제 꽉 끼는 옷이나 이런 걸 풀어놓고 코로 숨을 들이신 다음에 입술을 오므린 상태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이걸 하면 뭐가 좋냐? 우선은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산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은 산소를 못 들여 마셔서가 아니고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배출이 잘 안 돼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천천히 숨을 불어내쉬게 하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 나오고 이제 산소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호흡곤란을 조금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횡격막 호흡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이 자세를 누워서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거나 누운 자세로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배에 올립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를 확장시켰다가 입으로 숨을 내쉬며 복부를 수축시킵니다. 이 앞에 자세나 뒤에 자세나 이 시간 그리고 손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인이 확인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지금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하려고 이런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 변경.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숨이 덜 차는 분도 있고 서 있을 때, 기대고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숨이 덜 차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앞에 이제 설명드린 정신적인 원인보다는 폐 쪽에 진짜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물이 찬다고 하잖아요. 흉수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자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뿔이 이제 한쪽으로 고이니까 숨찬 증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은 이제 기침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침을 조절할 때는 어느 정도 좋아요. 좋은데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폐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못할 정도로 호흡곤란과 기침이 계속적으로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 치료는 이제 우선 병원에서 약을 써서 하는 거고
비약물적 치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약물적 치료는 이제 앞에 빠졌군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흡입 물질이나 염증 물질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반사적인 반응이 이제 기침인데요. 이 비약물적 치료로 이제 환자분들 가서 도와주실 게 뭐냐면, 기침을 할 때 호흡곤란이 같이 와요. 막 쌕쌕거리는 소리나 이런 게 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호흡곤란, 아까 호흡법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이 증상 자체는 드시는 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기침이 나오는 원인은 이제 그 말기 증상이 되면 이게 식사할 때, 쉽게 얘기해서 그 식도하고 기도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식사가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넘어가진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넘어가면서 기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증상이 이제 구역, 구토 이런 증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위장관 쪽에 암이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 암으로 인해서 신경이 자극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 암덩어리에 의해서 그 위장관이 막히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으로 처치를 하거나 아니면 비약물적 치료로 이제 만약에 위장관이 막혔을 때 막 위쪽으로 왈칵왈칵 토해지는 색깔, 담즙 색깔이라던가 갈색 이런 색의 그 구토물이 계속 나왔을 때는 위에다 직접 비위관을 넣어서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밖으로 꺼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변비인데요. 변비는 말기암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아까 뭐 호흡곤란, 기침, 구역, 구토보다 제일 중요하고 봉사자분이나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변비입니다. 매우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거의 대부분 변비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주 3회 이하의 배변, 그다음에 단단한 변, 잔변감 등을 특징으로 하고요. 진행성 암 환자의 50-60%,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면 90%까지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병원 호스피스 환자들은 거의 100% 이 변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먼저 간단하게 봐서 우선 못 드시니까 음식 섭취가 감소되고, 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 때문에 발현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습니다. 약물요법은 팽창성 하재, 우리가 이제 그 식이섬유라고 하죠. 실콘이나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진행성 암 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한테서 이런 걸 사용하고요. 저희 대부분은 자극성 하재나 삼투성 하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로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 이런 걸 하는데, 저희 병원이나 아니면 가정 호스피스나 집에 말기암 환자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이섬유나 팽창성 하재는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이 볼륨을 높이려고 약을 쓰게 되면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약을 써도 안으로 나오지가 않게 되고 굉장히 환자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 증상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비로 인해서 이제 복부 팽만감이 생기면 굉장히 통증도 심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장염 같은 거 걸려보면 막 배가 틀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통증이 일반적인 암성 통증에 버금가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 변비 상태에서 빨리 이제 빼드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약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보행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환자가 움직이고 또 안 되면 누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가 애기들 배 아플 때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역시 환자들한테도 그 부분을 적용시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우리 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어 있어요, 다들. 그래서 아까 변비하고 이 림프 부종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환자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붓게 되면 숨도 차고 소화도 안 되고 또 움직임이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다들 이제 출산을 해보셨겠죠, 대부분. 그래서 아기를 낳거나 이러고 나서 부었을 때 내 손이 내 손처럼 안 느껴지고 밤에 이제 혼자 화장실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무거워지고 그런 증상을 대부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붓는 원인이 림프액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림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혈관 안으로만 피가 도는 게 아니고 혈관 밖으로 피가 이제 세포 하나하나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오는데, 혈관 밖으로 나가서 이제 혈장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있는 혈액을 통틀어서 림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림프는 일반 혈관이 아닌 림프관을 통해서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계를 이동시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일반 정맥과 동맥 혈관 모형도고요. 림프관 모형은 더 이렇게 혈관보다 세밀하게 몸에 곳곳이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림프노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목 뒤에나 목 옆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림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이 림프 쪽에 감염이 생기면 그쪽에 부으면서 아픈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약을 쓰면 빨리 낫죠. 그래서 이런 림프노드가 몸 안에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여기 모세혈관에서 밖으로 나간 혈관 밖으로 나갔던 애들이 림프노드를 타고 다시 정맥에 합쳐지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맥, 정맥은 워낙 큰 고속도로니까 혈액이 잘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골목길이나 국도처럼 작은 길, 림프노드 이쪽은 환자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많이 정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림프 기능은 조직에 남은 여분의 조직액을 제거하고 소화된 지방 성분을, 그러니까 찌꺼기를 버리고 또 면역 관련 기능도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 내에 있는 찌꺼기를 받아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붓는 림프 부종이 제일 안 좋은데, 정의는 혈관 조직으로 빠져나온 간질의 양과 림프관 이동 능력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조직의 액체와 단백질이 축적되는 걸 얘기하고요. 임상 양상은 초기의 피부는 부드럽고 함유가 거의 없고요. 진행될수록 피부는 딱딱해지고 각질증이 생기는 과각화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으신 분들 보면 누르면 살이 쑥 들어가죠. 쭉 들어가고 안 올라와요. 하나, 둘, 셋, 세면 천천히 올라와요. 그러다 더 심해지면 들어갔는데 뭐 숫자를 어지간히 세도 안 올라와요. 그리고 점점 진행되면 피부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 피부가 제대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양 공급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피부가 거북이 등딱지처럼 점점 딱딱하게 변해갑니다. 그게 과각화증이고 각질증이 생기고,
이런 현상은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림프 부종이 진행된 경우고요.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부어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누르면 림프액이 땀구멍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가 찢어지고. 그래서 치료는 피부를 온전하게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이 잘 되니까 감염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약물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도와줘야 될 게 비약물적 치료, 림프 운동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림프는 전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심장이라는 큰 기관이 힘으로 피를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림프계는 보시면 여기에는 심장이 없어요. 림프계에는 그냥 근육이 움직이는 힘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림프액을. 그러면 이 림프액을 어디서부터 올려야 되냐? 제일 멀리 가 있는 데서부터 심장 쪽으로 천천히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림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경도에서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을 시킵니다.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증상이 움직이는 행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림프액을 혈관 내로 옮기고 위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많이 돌겠죠, 몸에. 혈류량이 몸 안에 증가하게 되고 림프액이 증가하면서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걷거나 자전거 타는 정도를 해야지 이걸 이제 한 번에 없앤다고 초반에 이제 부종이 생겼을 때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더 붓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할 때는 가능한 압박 의류나 압박 붕대를 착용시키면 좋습니다. 우리가 압박 붕대라고 해서 붕대 쓰시는 거 봤죠, 병원에서.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그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못하는 부분을 대신 해줄 수가 있어서 병실에 가서 보시면 환자들 중에서도 다리에 이렇게 붕대를 갖고 있으신 분을 보실 거예요. 다쳐서 감아놓은 게 아니고 부종을 빼려고 감아놓는 겁니다. 항상 하고 있어요. 네?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필요할 때만. 그 다음에 이제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앉은 자세에서 스트레칭, 선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 마사지가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가장 밀접하게 환자를 만지고 얘기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림프 마사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마사지하고는 달라요. 일반 마사지는 우리가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통증이 있을 때 막 뒤에서 때리고 주무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원한 느낌이 생기고. 근데 림프 마사지는 주 목적이 환자 통증을 경감시키는 게 아니고 이 부어있는 부위에 림프액을 상단부로 심장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법은 림프관 자체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니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게 누른다는 건 우리가 주무르는 건 아니에요. 주무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 이게 어렵잖아요, 이 말이. 피부 아래 어떤 구조물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 세기로 가볍게 터치. 이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우리가 피부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죠. 5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놨을 때 느끼는 그런 압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살짝 누르는 그런 압력으로 눌러주셔야 되고요. 림프관 자체는 탄력이 있고 피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위해서 피부를 따라 움직이지 말고 피부를 가볍게 당겨주어야 한다. 당겼다가 놨다가 살짝 누르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림프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먼 쪽, 심장에서 먼 쪽에서부터 심장 가까운 쪽으로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요. 피부를 당기는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마사지 뒤에는 피부에서 손가락을 떼서 림프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림프는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막 우리가 쭉쭉 짜는 게 아니에요. 짜는 게 아니고 각각의 동작을 천천히 3초에 걸쳐 수행하고 시작할 때까지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다듬는 동작 있죠. 강아지나 아니면 애기들을 머리를 쓰다듬듯이 천천히 굉장히 가벼운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이 행동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오래.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증상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이 느끼는 증상인데요. 정서적인 증상이에요. 앞에까지만은 이제 육체적인 증상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감각인데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수면장애가 있거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셨을 때 환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좌불안석,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런 증상이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나타납니다. 또 특히 수면장애. 낮에 가보시면 대부분 주무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밤에 못 주무시니까. 네. 이 수면장애도 불안과 연관이 되는데 밤에 되면 더 이제 무서운 거예요. 환자들도. 조용한 상태에서 자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될까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밤에 더 수면 장애를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우울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보시면 예전에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라든지 이미 너무 늦게 발견이 됐다든지 또 너무 아픈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 나이가 어릴수록 또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더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 옆에서는 말벗이라든지 그런 처치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약물 치료로는 심리적 치료, 음악 치료, 마사지 요법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이 선망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보였던 신체 증상과 더불어서 이 선망 증상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말기 환자의 선망 치료에서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는 선망을 적극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선망으로 인해서 환자와 보호자 고통이 심하다면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망은 죽음의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므로 교정되어서는 안 된다. 말기가 가까워질수록 선망이 빈번해지는 건 사실이나 고통이 심하면 교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지만 말기로 가면 환자들이 이제 몸의 균형이 많이 무너지고 의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망이 거의 대부분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 처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더 말기로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 선망이 생긴 환자가 힘든 게 아니에요. 환자도 물론 힘들죠. 힘들고 약을 써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옆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더 환자가 선망이 생겼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요. 그랬을 때 봉사자분들이 가서 여기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선망 증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보호자 탓이 아니고 보호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을 지지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환자분들에게 있어 일주가량 임종을 앞뒀을 때 선망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니까 특이한 결과가 증상이 아니니까 안심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선망으로 인해서 행동과 사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는 거지 이게 보호자를 원망하거나 보호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망은 의학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 환자 보호자분이 힘들다는 거에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보이지만 이거는 환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선망 때문에 다른 증상이 가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선망은 잘 조절될 수 있고 느끼는 고통도 줄고 증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소통이 안 된다면 큰 상실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분의 가장 소중한 면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것이 애도 과정의 시작일 수 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말기 증상이 임종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는 가족 지지에 더 힘쓰셔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강의는 마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